아니, 여기가 한국이라고? 말도 안 돼. 나는 전 세계를 취재하러 다닌 특파원인데 이런 곳은 처음이네요. 저 실례가 안 된다면 한국이 처음이십니까? 세계 초인류 한국을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살기 좋은 나라는 어디인가요? 우리는 흔히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나라를 강대국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살기 좋은 나라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파견되었던 특파원, 기자의 한국에 대한 소감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40이 넘도록 그는 자국인 독일에 대한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특파원으로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던 그는 독일을 뛰어넘는 한국의 모습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일인 특파원의 사연입니다. 감동퍼짐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온 이후로 참 많은 것들이 바뀐 독일인 추미르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스 취재를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특파원이에요.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타임스에서도 일해보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활동했었죠. 그리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렇게 서울에서 지낸 지도 벌써 수년이 흘렀네요. 한국에서 오래 지냈다고 자부하지만 여전히 문 밖을 나서면 신기하고 새로운 것 투성이랍니다. 저는 아직도 한국의 매력을 알아가는 중이에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전 독일이 이 세계 최강국인 줄 알았거든요. 애국심을 넘어선 허영심이었죠. 전 나이 50 먹도록 독일이 최고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온 이후로 그 생각이 모두 무너졌죠. 창피하지만. 아직도 대영제국이라고 불리던 그 찬란했던 시절을 잊지 못하고 있었나 봐요. 특파원 생활을 하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하고 부딪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우물 안개구리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 아니었어요. 신기하게도 미국 특파원 생활을 할 땐 저 자신이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더 우쭐해 있었죠. 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미국에 살면 살수록 오히려 독일이 더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더욱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웃기겠지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런 편협한 생각이 쉽게 고쳐지지만은 않았어요. 물론 당시에는 연륜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제 믿음에 아주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특파원 생활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독일이 최고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한국을 직접 보고 경험하면서 제가 독일인이라는 사실에 대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게 한국이라는 곳은 무척 특별하답니다. 저를 변하게 만든 나라이니까요. 한국은 이전에도 잘 알고 있었어요. 제가 불교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고단한 삶에 지친 제게 불교의 가르침과 명상은 마음을 치유해 주었죠. 저 역시 어릴 때 성공을 거두어서 그런지 물질적 풍요에 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 대해 알게 되고 또 공부하면서부터 가장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삶의 형태는 무엇일까? 이런 것도 고민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게 되면 사찰에 가서 명상 체험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다른 불교 국가들처럼 한국도 검소하고 소박한 나라일 거라고 막연하게 상상했어요. 태국이나 라오스처럼 말이죠. 그런 생각을 갖고서 한국에 특파원으로 오게 되었던 겁니다. 처음 서울로 가는 공항철도를 탔을 때 제 눈을 휘둥그레지게 만든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네요. 지하철 속 풍경이었죠. 독일 베를린의 지하철에서는 모두 신문이나 책을 읽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도 지하철 속 풍경은 독일과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어요. 모두 핸드폰으로 영화를 보거나 뉴스를 보더군요. 여기서 제가 놀란 이유는 한국인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독일이나 미국에서는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터지지 않거든요. 알고 보니까 한국 대중교통에서는 휴대전화 통신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무료였고 심지어 속도까지 엄청나게 빨랐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통신이 무척 느리거든요. 한국에 비하면 토끼와 거북이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한국의 통신 속도는 진심으로 대단해요. 속도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와이파이망을 전국 안에 구축해 놓은 한국인들의 발상이 놀랍습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지하철을 타다가 통신이 연결되는 경우는 있어요. 지하철역에 도착했거나 혹은 지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서는 통신이 연결돼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도 웃기고도 슬픈 제 사연이 있어요. 그때 중요한 일로 미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미팅이 끝난 후에 일정을 잡기 위해 통화를 하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바람에 미팅 관계자와의 전화가 끊기고 말았죠.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휴대전화가 갑자기 먹통이 돼 버렸어요. 그 당시에 곤란을 겪었던 게 여전히 난처한 기억으로 남아있답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을 타더라도 이 같은 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죠. 더 이상 전화가 끊길 일이 없어요. 휴대전화 배터리가 부족한 것만 아니면 말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멀리 떠날 때 책이나 신문을 힘겹게 챙길 필요도 없고요. 휴대전화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요. 한국 지하철의 신기한 부분 또 한 가지는 바로 노약자 보호석입니다. 이건 정말 칭찬받아 마땅해요.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국가가 단 10개도 되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을까요? 미국의 경우는 우선 좌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장애인이 자리를 요구하면 양보하도록 되어 있는 좌석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나 편하게 앉을 수 있고 한국처럼 노인이나 임산부에게는 전혀 양보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마 노인이나 임산부가 힘들어하며 양보해 달라고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임산부 등 노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시민의식이 높은 이유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아니, 오히려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높다 보니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겠죠. 독일의 한 단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지하철을 상대로 평가를 한 후 순위를 매긴 적이 있었는데 그때 1위를 차지했던 게 바로 한국의 지하철이었습니다. 실제로 지하철을 타보면 왜 세계 1위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특히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건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시설이 정말 깔끔하고 좋거든요. 한국에서는 외국 지하철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흔한 노숙인조차 없습니다. 게다가 지하철 이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기계를 넘어가는 이상한 사람도 없고 말이에요. 한국의 지하철 풍경은 정말 신기합니다. 심지어 지하철역에는 빵집과 화장품 가게, 옷가게까지 있어서 여간 신기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지하철역이라고 맛이 별로거나 품질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맛집인 경우가 허다하죠.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단팥빵도 지하철역에 있는 빵집에서 샀던 거랍니다. 이렇듯 한국의 지하철은 처음 가면 도대체 지하철역이 맞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마치 작은 지하 도시 같죠. 그리고 한국인들의 행동을 살펴봐도 독일인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건 아이가 울 때 엄마들이 달래준다는 것이었어요. 독일에서는 아이가 길거리에서 빽빽 울어대도 아이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거든요. 이전에 독일에 있을 때 낭만을 즐기기 위해 2층 버스를 탔는데 아이가 10분 동안 자지러지듯이 울어도 아이 엄마가 아이를 달래주지 않아 한참 기분이 좋지 않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황급하게 달래주거나 안아주거나 하지 않아요. 정확하겐 그냥 냅두죠. 독일에서는 너무 즉각적으로 아이의 욕구를 받아주면 버릇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방치하는 면도 있어요. 하지만 이 때문에 공공장소에서 곤욕을 치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반면에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다들 아이가 울면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칠까봐 서둘러 아이를 달래줍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아이의 엄마만 자식을 달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한 번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3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가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아이에게 다가와 자연스럽게 장난을 치고 아이를 달래주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장면은 서울에 살면서 한 번만 본 게 아니었답니다. 이건 성별과 나이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들 사이에서 자주 볼 수 있어요. 아이가 시끄럽게 운다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아이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기본적으로 약자에 대한 배려심이 깊죠. 그리고 저는 처음에 모르는 사람의 아이를 달래주면 오히려 그 아이의 부모가 당황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 엄마는 오히려 아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말 한국은 독일과 다른 면이 많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인들의 그런 문화가 더 따뜻하고 좋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공중 화장실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 공중 화장실이 얼마나 최악인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만 옛날 화장실에 가도 더럽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외국에서는 그게 기본값이에요. 한국 공중화장실은 아주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특별히 냄새가 잘 나지도 않고 심지어 거의 다 세련되게 새로 인테리어 해놨죠. 그리고 한국 공중화장실에는 핸드드라이어가 웬만하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더럽다고 잘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아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엔 손을 갖다 대면 따뜻하기까지 하니까요. 그리고 접근성이 무척 좋아요. 원래 다른 나라에서는 공중화장실을 찾기도 힘들지만 찾더라도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가도 공중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당연히 돈을 낸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점은 한국에 온 지 정말 오래됐지만 늘 고맙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가끔 독일에 가면 제가 적응하지 못할 때도 많아요. 중간에 독일에 들러야 할 일이 있어서 잠깐 갔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아내의 심부름으로 지하에 있는 마트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중간에 사야 할 것을 확인하려고 휴대폰을 꺼냈는데 아예 전화 신호조차 잡히지 않아 참 난감했습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아 대충 기억나는 대로 물건을 구매해 갔는데 그 중에는 필요 없는 물건들도 있어서 괜한 돈 낭비만 했었죠. 그리고 현재 독일의 물가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쌉니다. 양육비, 주택담보대출, 이자부터 출근 운전 비용까지 다 올랐죠. 제 여동생은 베를린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렇게 물가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농장 비용부터 경유 비용은 물론 비료와 겨울 사료 비용까지 오르지 않은 게 없죠. 또 우리 조카는 대학생인데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 손을 빌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을 아껴도 한 번 돈이 나갈 때 너무 크게 나가니 생활 유지가 힘들다고 했죠. 돈을 아끼려고 끼니를 건너뛴 적도 많다고 했어요. 독일 물가는 최근 비현실적으로 높게 올라갔습니다. 빨리 안정을 찾아야 할 텐데 말이죠. 그러고 보니 한국에서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똑하고 행동이 빠르다는 것이에요. 알아보니 한국은 모든 국민이 평균 IQ 110이 넘는 유일한 나라더군요.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인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한국인들의 교육 체계가 굉장히 엄격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인들이 일을 정말 잘하고 똑똑해요. 자신이 맡은 일은 일단 무조건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한 편인 듯하죠.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이 잘 없고 시키지 않은 것도 척척합니다. 눈치가 빠르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제 막 들어온 한국인 직원이 거의 3년 이상 일한 경력직처럼 행동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물론 한국에서 기자가 되기도 힘들다고 하니 그 빡센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들이 엘리트인 거라는 건 감안하고 있었지만 독일이나 미국에서 일할 때랑 다른 점이 많아요. 한국은 일할 때 여유가 없어 보여 때론 안타까울 때도 있지만 그만큼 효율을 제대로 뽑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부분이 아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도 똑부러지는 것 같고요. 제게 한국이란 여전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나라예요. 여러분은 이번 사연을 통해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한국을 방문한 후 한국이 매력에 흠뻑 빠져버린 독일인 특파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들 중에는 지하철이나 화장실 때문에 문화 충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다른 나라에서 따라하고 싶어도 따라하기 힘든 문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빨리빨리 문화가 있기 때문인데요. 불편함이 생기는 순간 우리 한국인들은 그 해결책을 빠르게 고민하고 최적의 답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합니다. 덕분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국에 훌륭히 구축되어 있죠. 이런 모습을 경험했던 독일인 특파원은 이제 독일이 최고라는 고집을 버리고 좀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해드릴 댓글도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이요? 거긴 후졌잖아요. 저는 일본을 원했는데요. 런던에 있는 한 회사에서 한 여성이 한국으로 발령을 받자마자 펑펑 울더니 심지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까지 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은 영국인 로버트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로버트예요. 오 세상에 드디어 한국에 간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작년 11월에 제 상사인 피터슨이 처음 이 과제에 대해 이야기한 이후
저는 몇 달 동안 벽에 기대어 기다렸어요. 저는 런던에 있는 인터널 트랩이라는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멋진 모바일 앱과 기술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20살의 나이로서는 꽤 괜찮은 직업이라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피터슨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큰 회의실로 불렀어요. 저는 제가 이끌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뭔가 잘못한 게 없는지 머리를 쥐어짜며 회의실로 향했죠. 하지만 오히려 그가 활짝 웃으며 제가 한국에 3달 동안 파견되어 다른 팀과 함께 새로 출시할 소셜 미디어 앱에 대해 협업하게 될 거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저는 순간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피터슨이 처음 한국라고 말했을 때 저도 잠시 당황스러웠어요. 정말요, 한국이라고요? 일본이나 태국 같은 더 이국적인 곳으로 보내주길 바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만화를 읽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 문화와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이죠. 한국은 제게 흥미로워 보이거나 저의 여행 버킷리스트에 오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구 반 바퀴를 공짜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저에게 설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이 모험을 마침내 밖으로 나가 더 많은 세상을 볼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멋진 것들을 배우고 완전히 과소평가된 나라를 경험한 것을 돌아와서 자랑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일본은 잊으세요. 저는 한국으로 향하게 되었으니까요. 피터슨의 보조와 함께 여행 준비를 모두 마치고 아파트의 절반가량을 커다란 여행 가방 2개에 가득 채우고 온라인에서 한국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찾아 읽으면서 3달을 보냈어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K-팝이라는 한국 대중음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팬클럽이 있다는 것도요. 읽을수록 저는 왜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한국을 가장 먼저 생각하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은 찾아볼수록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았어요. 한참을 고민한 끝에 마침내 런던 국제공항 출국장에 앉아 탑승권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10시간 후 저는 지구 반 바퀴를 돌아 한강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착륙하게 될 것입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서울이 실제로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일지 상상하기 어려웠죠. 시끄러운 K-팝 뮤직비디오를 몇 번이나 보면서 잠도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새벽 5시 드디어 서울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피곤했죠. 저는 눈이 충혈되고 수척해져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저는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혼란스러운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작고 혼잡한 공항을 기대하며 반쯤 깨어있는 상태로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인천국제공항은 런던과 리버풀에서 익숙했던 공항보다 훨씬 더 첨단 기술이 넘쳐나고 매끈한 새롭고 멋진 곳이었어요. 우성과 회사 식구들을 만나기로 한 곳을 찾느라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동안 모든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예의 바른지 계속 느낄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입국 심사를 받으러 가면서 정성스럽게 정리한 여행 서류를 모두 떨어뜨린 적도 있었어요. 제가 당황할 틈도 없이 친절한 공항 직원이 달려와서 서류를 모두 저에게 챙겨주었죠. 제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린 직원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수함을 찾는 티켓을 다시 인쇄해 주었습니다. 따가운 눈총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곳 직원분들은 모두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도와주었어요. 저는 수함을 찾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세관 직원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점 이곳이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곳 사람들은 차분해 보였어요. 그리고 트래블렛 레저지가 인천을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이번 수화물 구역 가리키는 표지판을 보고 얼마나 빠르고 쉽게 짐을 찾을 수 있는지를 보며 더욱 놀랐어요. 고향에서는 컨베이어 벨트롤렛을 1시간씩 돌려야 가방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짐이 빠르게 미끄러져 나왔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효율 등급이 확실히 맞는 것 같았죠. 어마어마한 양의 옷과 신발로 가득 찬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세관을 빠져나와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찾았습니다. 제 동료 우성이 지난주 이메일을 통해 첫날 버스와 기차를 헤매 저를 위해 오늘 아침 기꺼이 태워다 주겠다고 연락을 해왔거든요. 기다리는 가족들과 한국어로 된 멋진 표지판을 든 운전기사들 사이에서 우성이를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했지만
1분이 채 지나지 않아 티셔츠를 입은 한 남자가 영어로 웰컴 앨럭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저는 열심히 손을 흔들며 우성에게로 다가갔죠. 우성은 다른 팀원들이 사무실에서 일하느라 바빠서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미안하다며 제 커다란 여행 가방을 들어주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화창한 아침이 되자 우성은 저희가 일하게 될 강남의 트렌디한 번화가에 있는 인터널 트랩스 사무실까지 차로 20분이면 갈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우성이 홀로 왔다는 사실에 은근히 안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바로 사귀고 어울려야 하는 대신 개인 가이드가 생겨 모든 일에 쉽게 적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좋았죠. 고속도로를 달려 시내로 진입하는 동안 저는 이마를 창문에 열심히 대고 지나가는 낯선 풍경의 놀라움을 느끼며 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 속에서도 서울은 끝없이 빛나는 고층 빌딩이 수평선을 따라 늘어서 있고 대도시를 가로지르는 푸른 산 위에 고대 사원과 궁궐들이 어우러져 실제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은 정말 마법과도 같았어요. 서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저의 모든 걱정과 고정관념이 반짝이는 빌딩 사이로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서울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고 앞으로 3달 동안 빨리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고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터슨이 이 프로젝트가 눈을 뜨게 하는 모험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농담이 아니었어요.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기회였기에 저는 매 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삐삐삐삐 이 끔찍한 소리는 뭐지? 저는 반쯤 잠든 상태에서 더듬거리며 휴대폰 알람을 끄려고 애썼습니다. 강렬한 아침 햇살에 눈을 찡그리고 보니 벌써 아침 7시였어요. 이런 서울에서의 첫 출근이네요. 잠을 깨기 위해 빠르게 숙소에서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기분이 좋았지만 아직 남아있는 졸음과 시차 적응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어요. 옷을 입으면서 날씨를 확인해 보니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습도도 매우 높았습니다. 가벼운 옷차림이 좋겠다고 생각한 저는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었어요. 괜찮아 보인다는 자신감의 거울을 보며 제 모습을 만족했죠. 안녕하세요. 그동안 외우려고 노력했던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속삭이며 연습했습니다. 자, 이제 모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저는 사과 한 개를 들고 사무실로 걸어가기 위해 문을 나섰습니다. 회사는 꽤 가까운 거리에 있었죠. 저는 맨체스터에 있는 절친한 친구 빌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야, 여기 첫 출근이야. 영국과는 너무 다르지만 새로운 시작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문자를 보냈죠. 물론 빌리는 잠이 들어 있었지만 나중에 그 소식을 듣고 싶어 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모퉁이를 돌자 바로 앞에 반짝이는 인터널 트랩스 사무실 건물이 보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매끄럽고 현대적으로 보였죠. 저는 제가 제대로 찾아왔다는 걸 알았어요. 세련된 로비에 들어섰을 때는 사실 옷을 좀 덜 차려입은 느낌이었어요. 모두 정장과 드레스 셔츠를 입고 깔끔하고 전문적으로 보였기 때문이죠. 리셉션 직원이 먼저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더니 제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웃으며 영어로 말을 바꿨어요. 조금 당황스러웠지만 그녀는 제 임시 배지를 확인하고는 인사팀 직원인 수잔이라는 여성에게 손을 흔들며 제 팀으로 안내해달라고 했어요. 수잔은 4층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이끌고 하이힐을 신고 빠르게 걸으며 열린 사무실 공간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커다란 컴퓨터 화면과 멋진 인체공학적 의자가 놓인 매끈한 흰색 테이블로 가득 찬 방을 차례로 둘러보는 것에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수잔이 도중에 몇 사람을 소개해 주었지만 이름과 얼굴이 너무 많아서 모두 헷갈리기 시작했죠. 마침내 제가 근무하게 될 뒤쪽의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제 또래 남자 5명이 노트북을 클릭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제 팀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잔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하더니 돌아서서 영어로 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인터널 트랩 런던 지사의 로버트입니다. 함께 협업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이쪽은 함께 일하게 될 우성 동현 영수 경훈 영수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친구들은 잠시 멍하니 저를 쳐다보다가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맙소사 내가 벌써 무슨 말을 잘못했나 뺨이 화끈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우성이는 안심한 듯 웃으며 완벽한 영어로 로버트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아직 한국어가 불편할 수 있으니 영어로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팀원들이 소셜미디어 앱 프로젝트와 지금까지의 코딩 진행 상황을 알려주면서 남은 오전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연수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통역해 주었고 저도 최선을 다해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 모두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팀원 한 명이랑만 소통하는 것은 확실히 지쳤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완전히 지친 기분이었어요. 팀원들은 저에게 한국 식당에서 바비큐를 먹자고 권유했어요. 저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 대화는 대부분 제 머리 위로 날아가는 빠른 한국어들로 흘러갔어요. 저는 멍청하게 웃으며 앉아서 사람들이 고기와 채소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배가 꼬르륵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성이를 통해 앱에 대한 제 기능 아이디어를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부분이 번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계속 멈추고 고통스럽게 다시 말해야 했죠. 직원들은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었지만 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정말 답답했죠. 모두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간 후 저는 우성이를 옆으로 불러서 1대1로 앱 아이디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커피 한잔 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미안해요. 로버트 사무실에서 다른 회의가 있어서요. 내일 더 이야기해요. 알았죠? 택시를 잡으러 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가라앉았어요. 이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저는 홀로 내동댕이 쳐진 기분이 들었죠. 저는 갑자기 좌절감을 느끼며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오후까지 고생하기보다는 첫날 일찍 퇴근하기로 결심했어요. 어차피 의사소통에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저는 제 아파트로 돌아와서 문을 꽝 닫고 바로 빌리에게 페이스타임을 하며 하소연할 준비를 했습니다. 빌리, 오늘 정말 끔찍했어. 빌리가 인사도 하기 전에 저는 징징댔습니다.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지 못했고 나도 그들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점심시간에 모두가 한국말로 떠드는 동안 나는 어색하고 조용한 사람처럼 있었어. 빌리는 제 작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정말 진짜 짜증나겠네 하지만 새로운 팀과 나라에 한꺼번에 적응하는 건 항상 힘든 일이라는 거 알잖아. 그렇기는 하지. 저는 완전히 납득하지 못한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울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바쁘고 혼잡해. 오늘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 것도 정말 끔찍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였다니까. 이제 나는 그냥 소심한 맨체스터 외국인일 뿐이야. 빌리가 껄껄 웃으며 스스로가 모험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조금만 더 기다려봐. 그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봐. 빌리가 제안했어요. 저희는 10분 동안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잠시나마 영어로 편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위안이 되었지만 결국 빌리는 일 때문에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전화를 끊은 뒤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를 무심코 훑어봤지만 들어오는 게 없었죠. 저는 평범한 음식들이 그리웠어요. 점심에 먹은 한국식 바비큐는 냄새는 좋았지만 이상한 소스와 향신료가 너무 많아서 위장이 다 소화하기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졌죠. 저는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옛날식 감자튀김과 햄버거를 주문하기로 결정했어요. 형편없어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천국처럼 보였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제 기분은 더욱 우울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밝게 수다를 떨며 열심히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여전히 이방인 외국인으로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죠. 서울은 이미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혼란스럽고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겨우 첫날이었어요. 앞으로 3달이 더 남았습니다. 여행 영화에서처럼 당장 설레고 특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라는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는 저는 이미 문화 충격과 함께 향수병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맨체스터에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저녁 식사 시간도 되지 않았었는데 저는 완전히 지쳐서 침대에 누워버렸죠. 오늘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저는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이며 휴대폰을 찾다가 머리 옆에서 울리는 알람을 껐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둘째, 날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일주일 내내 재택근무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에 그렇게 하는 건 좀 구린 짓이라는 걸 알았죠. 저는 다시 한번 큰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루한 오트밀과 커피를 아침 식사로 삼킨 후 옷을 입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적어도 오늘 아침에는 서울거리가 그렇게 구불구불하고 혼란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적응의 첫 단계였죠. 좋았어요. 제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 도착한 저는 큰 하품을 하며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우성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흘끗 쳐다보았어요. 잠 못 잤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흐릿한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려고 눈을 비비며 말했죠. 4시차 적응을 하느라 아직 힘드네요. 솔직히 지금 당장 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가 웃었어요. 아, 이해해요. 저도 몇 년 전 맨체스터 지사를 방문했을 때 똑같은 문제를 겪었어요. 시차 때문에 재미가 없었죠. 자, 이거 먹어보세요. 그는 휴게실로 가서 커피를 타주며 영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와 리버풀이 자신에게 얼마나 멋진 곳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피곤함을 쫓아주는 커피를 타준 고마움과 우성이의 친근함에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어쩌면 이곳에 새로운 친구가 생겼나 봅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동안 우성이는 잠을 제대로 깨기 위해 잠깐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아서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저희는 우성이 좋아하는 작은 국수 가게, 그가 즐겨 찾는 빈티지 게임 가게, 한국인들이 휴식을 취하는 근처의 작은 공원 등 우성의 안내를 받으며 북적이는 거리를 걸었어요. 우성의 설명과 함께 천천히 걸으니 어제 혼자서 서둘러 걸었을 때보다 훨씬 덜 부담스러웠어요. 함께 걸으며 얘기를 더 많이 나누다 보니 우성의 서울에 대한 따뜻하고 에너지 있는 열정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연수는 저희 가족이 휴가 때면 항상 함께 하던 여행 가이드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함께 있으니 어느새 궁금한 게 많아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니 오후가 훨씬 더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연수는 그룹 채팅에서 대화를 한국어로만 하지 않고 내용들을 저를 위해 모두 통역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제 앱 기능 아이디어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었어요. 다른 동료들도 우성이를 통해 저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모두들 짐을 싸고 퇴근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성이가 전선을 정리하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오늘 저를 더 많이 챙겨주고 대화들을 영어로 말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아니에요. 로버트, 어제 대화를 제대로 통역해주지 못해 미안했어요. 우성이는 예상치 못한 미안한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서둘러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러분 모두 자연스럽게 모국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고향에 돌아가면 똑같이 할 거요. 제가 할 일은 따라잡고 함께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맞춰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연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상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사무실 근처 말고 서울 구경은 해보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자 그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좋아, 그럼 오늘 밤은 이 얘기는 그만합시다. 알겠죠? 진정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몇 군데를 소개해 줄게요. 어제 먹은 식당보다 더 맛있는 바비큐부터 시작하죠. 저를 안내해 주려는 그의 열정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긴 하루를 보낸 후 기운이 하나도 없었지만 이렇게 좋은 제안을 거절할 수는 없었죠. 이 나라를 이해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으니까요. 아마 저희가 배를 채울 때쯤이면 저도 서울 전문가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얼마 후 몇 시간 동안 우성이는 저와 함께 명동의 노점상에서 이상한 음식을 맛보고 힙한 학생가에서 펑키한 패션과 메이크업을 구경하고 메인거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옛날 오락실 게임을 하는 등 신나는 서울 투어를 진행했어요. 가는 곳마다 그는 음식, 명소, 역사에 대한 문화적 정보와 중요성을 흥미진진하게 설명해 주었죠. 심지어 작은 옷가게에서 화려한 색상의 한국 비단 자켓이 멋져 보인다 고 말하자 입어볼 수 있게 하기도 했어요. 화려한 옷을 입은 제 모습을 어색하게 바라보며 한국에서는 이것을 한복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 옷은 왕조와 명절에 입었던 수천 년의 전통을 상징하는 옷이에요.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옷이죠. 옷차림을 꾸미고 있는 제 모습이 어색해 저는 거울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영국 여왕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은 창백한 주근깨의 제 모습에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드디어 밤이 되어 우성이가 저를 숙소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저는 아직도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내내 우성의 익살스러운 농담과 장난에 너무 웃어서 뺨이 아팠어요. 오늘 밤 도시를 보여줘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의 등을 두드리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신이 서울의 최고의 명소를 찾아주고 설명을 해주니 더 재미있었어요. 연수는 환하게 웃었어요. 한국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로버트,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막 모험을 시작한 거잖아요. 바로 문화에 깊이 빠져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아마 떠날 때쯤이면 당신도 서울 전문 투어 가이드가 될 거예요. 저는 제 한심한 한국어 실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만의 전문 가이드가 생겼고 이 험난한 여행을 함께할 멋진 우정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그 후 몇 주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저는 인터랙트랩 크루들과 매일 일을 하고 거의 매일 우성과 함께 점심과 저녁을 먹으러 다니며 일상에 적응했어요. 우성은 제가 이곳의 전통과 현대문화의 모든 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서울에서 맛볼 수 있는 한식은 다 맛봤다고 생각할 때쯤이면 연수는 새로운 힙한 퓨전 레스토랑이나 숨은 맛집을 발견해 제가 몰랐던 맛으로 저희의 마음을 놀라게 하곤 했죠. 연수는 제가 일상 대화와 교통수단을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유용한 한국어 문구도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제 새빨간 머리에 대한 다른 친구들의 장난스러운 놀림이나 한국어에 내장된 복잡한 높임말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초적인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었죠. 언어 실력이 늘어날수록 우성이가 적극적으로 통역을 하지 않아도 저는 주변에서 나누는 대화에 빠져들 수 있게 되었어요. 마치 몇 주 동안 자막 없이 외국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화면에서 선명하게 단어가 튀어나오는 경험을 하는 것 같았죠. 시각과 청각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의 서울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인터랙트랩 한국 팀원들의 개성을 알게 된 것도 가장 멋진 경험이었어요. 우성이가 농담이나 대화를 더 잘 알아듣도록 도와주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따뜻함과 친밀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어요. 누군가 자신의 프로그래밍 실력을 칭찬하면 당황하며 킥킥 웃는 동현이의 귀여운 모습도 그랬고요. 혹은 영수가 흥분하면 아무렇게나 외운 영어 수거를 드라마틱하게 외치던 모습도요. 우성이와 제가 드디어 모든 문화 모험을 마치고 숨을 돌렸을 때 저도 팀원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알고 보니 동현이는 오버워치 게임 배틀에서 킬을 잘하고 경훈이는 당구를 선수급으로 잘 쳤죠. 단체 회식에서도 어색한 외국인 이방인이 아닌 크루의 일원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여행이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을 쉬지 않고 탐험하는 것이 엄청나게 재미있었지만 갑자기 더 먼 곳으로 혼자 떠나는 모험이 간절해졌기 때문이죠. 우성이를 따라다니는 것을 넘어 이제는 정말 편안하게 한국을 여행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한국에는 아직 가보지 못한 버킷리스트의 장소와 음식이 너무 많았어요. 아름다운 해변과 신선한 해산물, 서울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로 유명한 항구도시 부산에 대해 읽었던 기억이 났어요. 서울역에서 KTX 고속철을 타고 3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죠. 게다가 우성이는 이번 주말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홀로 휴가를 즐기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어 장벽에 대한 걱정에 고민하거나 주저하기 전에 즉흥적으로 호스텔, 기숙사 침대와 왕복 기차표를 예약했습니다. 인터널 트랩 팀에게 메시지도 보냈어요. 거주 중인 떠돌이 외국인이 주말에 혼자 배낭여행을 떠납니다. 월요일에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월요일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눈을 사로잡는 부산의 사찰, 내 머리보다 더 큰 해물탕. 흥겨운 국제적인 주말 파티 현장에 빠져들며 놀라운 주말을 보낸 후 서울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울 뻔했죠. 하지만 오늘 인터널 트랩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집에 돌아온 기분을 살짝 느낄 수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부산에서의 우성의 통역 도움을 받으며 모험담을 쉴 새 없이 들려주다가 갑자기 감정이 북받치는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슬프다기보다는 한국에서 매일매일 사방에서 제가 얼마나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압도적인 감정의 물결이 밀려왔어요. 이제는 직장에서 저를 포용하고 함께 놀아줄 수 있는 온전한 보너스 가족을 얻게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맨체스터의 안락함에서 벗어나 낯선 거대 도시를 혼자서 두려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게 된 것 또한
스스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질 것을 예상하고 저는 북받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이상한 웃음을 터뜨리는 등 어색한 행동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기 전에 저는 잠시 눈을 질끈 감고 재빨리 무언가에 자극을 받는 척을 했죠. 다행히 동현이가 우성이를 통해 히스테릭한 농담을 던져 긴장감이 살짝 풀렸어요. 테이블이 웃음바다가 되자 저도 모르게 행복감에 복받쳐 결국 흐르는 눈물을 냅킨으로 닦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팔 줄 아는 시간이 정말 누군가의 집과 가족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뜻밖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런던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만큼이나 이 시끌벅적한 동료들이 제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테이블에 둘러앉아 그들의 빠른 대화에 귀 기울이며 미소를 지었고 황금빛 빛이 제 안을 밝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계속 한국인인 척을 하는데 어떻게 아는 거야? 돈을 내는데 그냥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팔아야지. 진짜 중국보다 뒤처진 게 유럽이네. 여기 유럽에서 계속 한국인인 척을 하는 남자가 있는데요. 굳이 왜 한국인인 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나름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왕진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국에서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저는 중국에서 거의 재벌처럼 살고 있어서 세상이 만만했어요. 어딜 가도 기세등등했죠. 저는 제 외모가 나름 괜찮은 줄 알았어요. 중국에서는 예쁜 여자들이 언제나 제 옆에 끊이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전 이제 중국 여자들한테는 흥미가 떨어졌어요. 물론 제 돈을 보고 저에게 다가오는 것도 맞지만 어쨌든 저는 돈도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20살이 되면 꼭 유럽 여행을 가보고 싶었던 저는 아버지를 졸라서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비자를 받는 과정부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몰라요. 한국이나 일본은 유럽 여행을 갈 때 비자를 안 받아도 되는데 중국인은 유럽 여행을 갈 때마다 비자를 받아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서구권에 있는 유럽이나 미국 나라들이 중국을 질투해서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자기네 나라 문화를 다 먹어버릴까 걱정이 되는 거죠. 드디어 20살 생일까지 며칠 남지 않은 날을 카운트다운하고 나니 여행이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미국 뉴욕이었습니다. 뉴욕 공항에 착륙해 세련된 분위기로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미 유럽인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입국 심사대에 줄을 섰을 때 저는 이미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와 같은 선관비자 소지자를 위한 별도의 줄이 있었고 그 안에는 중국인만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가가자 출입국 심사관은 인상을 찌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툰 영어로 여권과 입국 카드를 제시하며 그들의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방문 목적에 대한 신문처럼 느껴지는 질문 끝에 마침내 입국을 허가받고 짐을 찾았습니다. 값비싼 여행 가방을 끌고 세관 밖으로 나오니 중국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거나 전혀 중국인으로 보이지 않는 하얀 얼굴에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여행에 대한 설렘은 순식간에 고립감과 불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교통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다른 여행객들은 쉽게 지나가는데 저는 무거운 가방을 끌며 출구를 찾기 위해 애를 썼어요. 표지판은 혼란스러웠고 한자로 쓰여진 표지판도 제대로 된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공황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겁이 났어요. 공부에 소홀했던 여행 가이드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고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생 모든 것이 저를 위해 세심하게 처리되어 왔으니까요. 이제 낯선 땅에서 저는 준비되지 않은 채 간단한 일조차 해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정처 없이 헤매다가 겨우 공항을 빠져나올 길을 찾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택시와 자동차를 기다리는 긴 줄을 보았을 때 뱃속이 꽉 조여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말했는데 제 말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의아한 듯이 말을 걸었죠. 동양인 중에 어플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플을 이용한대요.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는 외국 어플들이 거의 다 막혀 있어요. 보안법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여행 정보들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차를 타고 가면서 이곳에서도 사람들이 앱을 사용하여 도시를 탐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앱에 액세스하지 못하면 더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떠올랐어요. 중국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외국 앱이 차단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일상생활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특권층이라는 거품 속에서 저는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개인 운전기사와 비서에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기본적인 기능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를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영어를 말하거나 읽을 수 없는 상황에서 지하철 시스템을 탐색하거나 택시를 부른다는 것은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습관처럼 중국에서 사용하던 여러 앱을 열어봤지만 정부 규제로 인해 해외에서 작동하는 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소 사용하던 디지털 도구 없이 더욱 고립된 기분이 들어 호텔 와이파이에 연결해 대안을 찾기 위해 온라인 검색을 했습니다. 지도, 교통, 음식, 여행 가이드 등 도움이 될 것 같은 앱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려고 할 때마다 지역 제한으로 인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중국이 대국이라서 중국에서 만든 모든 것들이 외국에서도 통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사실 제가 할 게 없었어요. 맨날 다른 사람들이 옆에 붙어서 해주는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긴 가격이 너무 비싸서 제가 해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다들 중국을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정작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유럽은 중국 사람한테 아주 차가웠어요. 중국을 보면 다들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할 거라고 생각한 것과는 달리 다들 관심이 없었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시장을 둘러보거나 단순히 거리를 걸을 때 미묘하지만 만연한 무관심. 심지어는 저의 존재에 대한 현지인들의 냉담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가게 주인은 제 질문을 퉁명스럽게 무시했고 종업원은 메뉴판을 해독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도를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친근한 기색 없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뉴욕의 광활함과 다양성 때문에 주민들이 대도시 생활의 번잡함에 정신이 팔려 혼자만 지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면서 저는 가는 곳마다 미국인들의 진정한 미소와 대화에 주목했습니다. 제 외모나 태도 중 무언가가 미국인들에게서 이런 팔짱을 끼는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미국 문화와 역사를 높이 평가하는 저에게 이러한 냉담한 반응은 완전히 놀라웠습니다. 저는 현지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국가유산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거나 그 대가로 저의 문화유산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필요 이상의 교류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초강대국이 된 식민지의 한 시민으로서 중국인 방문객인 저에 대한 적대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점차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과 경제적 우위는 한때 무역과 기술 분야에서 최고로 군림했던 바로 그 국가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면서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가 아무리 따뜻하게 현지인들에게 다가가도 무의식적으로 부족에 대한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이민자들이 쌓은 부와 영향력이 오랜 거주민들의 호의보다는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고 이민자들에 대한 차별의 패턴이 고향에서도 비슷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뉴욕에서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외국인으로서 미묘한 형태의 차별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건을 계기로 모든 외국인이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 저는 지나가던 행인이 어렴풋이 설명해준 서점을 찾아 좁은 자갈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20분이나 지나도 서점을 찾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다른 현지인 커플에게 길을 아는지 정중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모른다고 중얼거리며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낙담했지만 결연한 의지로 저는 계속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마침내 서점을 발견했고 블록 중간쯤 아치형 출입구에 자리 잡은 서점을 발견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뻗자 제 또래 한국 학생 2명이 길을 잃은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여학생이 아까 그 커플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을 찾고 있는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놀랍게도 그 남자와 여자는 걸음을 멈췄을 뿐만 아니라 한국인 커플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여성이 외쳤습니다. 2길을 더 직진해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러고는 작은 지도를 꺼내 시각적으로 보여주기까지 하며 완벽하게 명확한 길 안내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거의 입이 땅에 닿을 듯이 듣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제 도움 요청을 완전히 무시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들은 망설임 없이 다른 2명의 외국인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원초적인 불의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인과 다른 관광객들은 두 팔 벌려 환영받는데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경멸만 받아야 하는 건가요? 분노와 모욕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이후 며칠 동안 도시 곳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중국인이 아닌 동아시아 관광객은 중국 본토에서 온 우리보다 현지인들로부터 더 나은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종업원들은 방문한 일본인 여성에게는 웃으며 대화를 나누지만 제가 나타나면 그저 끙끙거리기만 했습니다. 상점 점원들은 한국 학생에게 추천 목록을 길게 늘어놓으며 호의를 베풀었지만 저는 한마디로 대답하는 것으로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중국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나서야 미국인의 얼굴에서 미간이 찌푸려지고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국인 여행객에 대한 무언가가 이런 짜증을 유발하고 심지어 경제적인 위협에 대한 두려움까지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다른 아시아 문화는 서양인에게 덜 위협적으로 보이거나 노골적으로 물신화되는 반면 중국인은 세계 무대에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원치 않는 침입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나빴던 미국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눈부신 도시 파리에 도착했습니다. 관광 체크리스트에서 에펠탑과 같은 유명한 명소를 체크하면서 저는 부모님과 부모님의 높은 기대를 염두에 두었습니다. 빈손으로 가면 부모님이 크게 실망하실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랜드 라파에트 백화점을 지나면서 그 안에서 완벽한 명품 선물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화려한 브랜드가 가득한 화려한 홀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매끈한 가죽 핸드백, 화려한 유리, 향수병, 박물관 작품처럼 진열된 반짝이는 고급 주얼리를 구경하며 여기저기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파리의 유명 부티크에서 물건을 선물했을 때 어머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모습을 상상하니 얼마나 행복할까요? 1시간 가까이 선물을 고르고 난 후 저는 붐비는 계산대에서 인내심을 갖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제 앞에는 단 3명의 고객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연말을 맞아 화려하게 장식된 웅장한 중앙 로비를 바라보며 장인이 만든 초콜릿 선물 상자를 하나 더 사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파리지앵들이 간절히 기다리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에 기분이 좋아진 저는 자신 있게 인파를 헤치고 정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때 환한 표정의 젊은 남자 2명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봐요. 새치기는 안 돼요. 한 명이 프랑스어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줄에 맨 뒤로 가 저는 몇 미터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들의 적대감을 이해할 수 없어 멍하니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왜 제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중국어로 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말 많이 살 거라서 당연히 통과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리고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4세트가 필요하니 통과시켜주세요. 뒤에서 더 많은 고함이 터져나왔을 때 저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10여 명의 현지인들이 무언가를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1세트만 사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대량 구매는 안 돼요. 안 그러면 하나도 못 살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화를 내며 그녀를 따라 외쳤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서 있었는데 군중들이 저를 둘러싸고 불균형적인 분노로 얼굴을 뒤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남자가 제 가슴을 찌르며 얼굴을 찡그리더군요. 한 사람당 1세트씩밖에 못 사, 돈만 많으면 다야. 중국인들은 어딜 가도 민폐라니까. 일행은 이기심과 탐욕에 대해 중얼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히 소란을 피운 것 같아 부끄러웠고 그들의 비난에 모욕감을 느낀 제 뺨에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여러 쌍을 사재기하려는 귀족이라고 생각한 것이 떠올랐어요. 사실 저는 기분을 전환하고 싶은 마음에 정신없이 입구까지 걸어갔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 온 저는 중국 제조체인의 막대한 생산량을 고려할 때 초콜릿 세트 제한이라는 아이디어가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고향에서는 몇백 세트를 통째로 쉽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제안은 터무니없게 느껴졌죠. 돈을 많이 주는 사람한테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자본주의를 주장하는 서양인들인데. 중국인들보다 깨어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분 나쁜 눈초리를 받는 게 싫어서 나중에는 중국어를 잘 안 하고 다녔어요. 아는 한국어 말을 하면서 한국인 행세를 좀 했죠. 그랬더니 대놓고 적개심을 드러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한국인인 척을 해도 다들 중국인인 걸 결국 알아챘어요. 말 때문이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저는 그 이유를 중국에 도착해서 알았어요. 이전에는 중국 특유의 냄새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요. 2주 정도를 중국을 벗어나 있다가 중국에 들어오니까 사람들 냄새가 느껴졌어요. 저는 유럽 여행을 하면서도 솔직히 매일 씻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안 씻은 냄새라는 걸 중국에 다시 도착해서 알았어요.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냄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적거리는 거리 활기찬 시장 역사적 기념물은 오감의 향연이었습니다. 공기 속에 스며든 듯한 독특한 냄새가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환경 음식 그리고 아마도 주변 사람들의 집단적인 생활 방식이 결합된 냄새였습니다. 중국 특유의 이 냄새는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일상적인 위생에 대한 접근 방식이 한국에서 익숙한 것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분비는 대중교통 심지어 사람들 사이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에서도 개인 공간과 청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문화적 차이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저는 열린 마음을 갖고 현지 관습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숙소와 시설 때문에 평소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틀에 한 번씩 세수를 했고 나와는 다르더라도 현지의 생활 방식에 몰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경험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마주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번쩍이는 고층 빌딩과 꼼꼼하게 정돈된 거리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로 유명한 수도 서울에 들어서자마자 말 그대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공기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청결도와 개인 위생 관행의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사람들의 개인적인 습관에서도 개인 관리와 청결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뚜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자신의 외모와 위생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매일 씻었어요. 저는 한국인들을 따라서 향수를 산 적도 있었는데 향수 자체의 향을 제대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 씻은 몸에 향수를 막 뿌려대니까요. 스킨케어와 개인 그루밍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지켜지는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클렌징 보습 보호를 약속하는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하여 매일, 심지어 하루에 여러 번 세안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여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성도 똑같이 열성적으로 스킨케어 루틴에 참여했습니다. 청결에 대한 세심한 관심은 개인 위생을 넘어 환경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공공시설도 깨끗하게 썼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경험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기가 더 신선하고 도시가 더 깨끗했으며 사람들의 환한 얼굴과 깨끗한 주변 환경에서 위생에 대한 사람들의 헌신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